回押し込んでいいよ。誰のコードそこで貸してない。いける。なかなかしてるな、これじゃ。牽引車に引っ張られる、戦車に引っ張られる。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비교할 주제는 아시아 최강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십식전차의 시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2015년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일본의 십식전차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2024년 12월 현재 K2 전차는 최근 폴란드 등 유럽 시장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공시키며 21세기형 차세대 전차로 국제방산계에서 전례 없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돌풍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로 K방산은 전 세계에 그 열풍이 거셉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 보도된 조선일보에 따르면 K2 전차로 벌어들인 로열티는 매해 거듭될수록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금이야 누가 뭐래도 K2 전차는 명실상부 최강의 전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의 개발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K2 전차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라이선스를 통해 K1 전차를 개발했고 또 그 기술 개발 역량을 키워 K2를 개발했다는 식의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한국은 K2 전차의 주포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스위스로부터 크롬 도금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포신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고 충분한 작전 요구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신을 도금하는 우수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럽 국가인 스위스는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한국의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비록 초기 개발 단계에선 유럽보다 크롬 도금 기술이 부족했지만 스위스 기술 이전 거부는 국산 기술의 개발을 불러왔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로 독자적인 활강포용 크롬 도금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K2의 CN08 120mm 주포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등에서 독일과 경쟁하며 한국의 전차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또 외국의 갑질은 어떠했습니까? 이는 과거 한국이 전차 개발을 시작했던 1980에서 90년대의 서방권 군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벌였던 치열한 외교전과 수많은 갑질 및 정치적 압박을 상상하면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한국은 미국과 독일을 오가며 최신 전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독일 측 기술진들은 초기 소형 파워팩과 전자장비 이전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은밀히 홀대하였으며 우리가 문서 한 장 얻으려 해도 독일 측 담당자들이 터무니없는 접대 요구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미국 측은 라이선스 제한을 빌미로 핵심 기술 이전을 회피하는 등 크고 작은 갑질이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진들은 이를 극복하며 자체 기술력 확립에 나섰고 이는 훗날 K2 블랙팬서라는 걸출한 걸작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전차 개발 역량을 갖추자 주변국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특히 일본은 자국 주력 전차인 십식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급성장한 전차 기술력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90식 전차 도입 시부터 미국, 독일로부터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상당히 탄탄한 기초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신들을 제치고 K2 전차로 세계 시장에 우뚝 서자 한국 따위가 어떻게 이 수준까지 올라왔나 라는 반응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기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강화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자국 전차 기술을 조기에 선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부품 수출 제한과 재료 기술 교류 회피 등을 시도했으며 극비리의 몇몇 에이전트를 통해 K2 관련 비공개 기술 정보를 수집하려 국내 방산업계에서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루머가 떠돌았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긴장감 속에서 지금 국제방산 시장은 K2 대 십식 전차라는 아시아 양강 대결 구도를 바라보는 형국인데요. 정량적인 지표로 비교하면 K2 전차가 제공하는 무장 및 성능 수치에 일본 십식은 명확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독자 개발한 120mm,
에로 15 활강포를 장착해 포구 초속, 관통력, 사거리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서방권 최고급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십식 전차는 120mm 엘사14 포신을 장착해 화력면에서 확연히 뒤처지고 있으며 포신 길이의 단축은 관통력과 포구 에너지량 감소로 이어져 전면 장갑 관통력이 K2보다 떨어집니다. 또한 K2 전차의 장갑 기술은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능동 방어 시스템을 조합해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한 반면 일본 십식 전차는 차체 크기가 작고 경량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측면 장갑 방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방호제 배치에 한계가 있으며 차체 레이아웃 상중량 증가에 따른 업그레이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장차 성능 개선 여력이 제한됩니다. 더욱이 K2 전차는 남성적이고 강렬한 블랙팬서라는 이름처럼 전장을 지배하는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며 강력한 화력뿐만 아니라 독자 개발 파워팩으로 기동력까지 최적화한 반면 일본 십식 전차는 그 작은 체구와 제한된 구조로 인해 향후 성능 개량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 마치 비좁은 우리 안에서 날개를 펴지 못하는 조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K2 전차는 초기 개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수출을 노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유럽 및 중동 시장에서도 구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십식 전차는 국내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첨단 기술 탑재를 명분 삼아 가격 인상만을 거듭한 끝에 비싼데 혁신적이지도 않은 장비라는 조롱을 받는 등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흔히 일본은 첨단 소재 공학, 정밀 가공 기술 등에서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서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 결과물인 십식 전차는 전반적인 스펙 면에서 K2에게 밀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열이라기보다 한국이 극한 환경에서 수많은 국가들의 기술 장벽을 뛰어넘으며 육성한 실전적 노하우와 장차 개량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 설계 철학과 능동적 대외 협력 전략이 융합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과거 일본 십식 전차가 공개된 뒤 일본 국내 언론이나 일부 전문지에서 차체가 작아 방호력 강화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일본 방산 관계자들은 어색한 침묵을 보였으며 국제군사박람회에서 십식을 소개할 때 해외 전문 바이어들로부터 동급 가격대에 왜 화력과 방호력의 개선 여지는 없는가라는 날선 질문을 받으며 현장에서 무안함을 겪은 일화는 유명한데요. 이렇게 일본 측이 과대 포장한 십식 전차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으며 K2 전차와 맞붙었을 때 진정한 고성능 전차의 상징은 어느 쪽인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가 중동 사막 지형 테스트와 노르웨이 혹한 환경 시범 운용에서 대단히 안정적인 기동성, 탁월한 사격 정밀도를 입증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을 때 일본의 십식 전차는 내구성 시험 과정에서 차체 균열 발생이나 전자장비 오류, 탄약 재장전 개통 문제 등의 흑역사가 국내외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 부각되며 실전성 미달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강력한 화력 투사와 빠른 전장 기동을 둘 다 충족시키는 K2 전차와 달리 십식 전차는 제한된 차체 크기와 화력 고도화 어려움으로 인한 성장 한계, 고비용이라는 삼중 족쇄에 묶여 전장 지배자로 거듭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십식 전차를 자국 기술의 결정체라 추켜 세우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K2이며 실전 운용 기록 및 대외 시장에서의 압도적 관심도 역시 K2의 편에 서 있습니다. K2 전차는 한국 남성들의 거친 심장을 뒤흔드는 강력한 폭발력과 돌파력으로 마치 거대한 철의 짐승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셔버릴 듯한 파괴력과 범접할 수 없는 관통력을 통해 십식 따위를 굴욕적인 무릎 꿇음을 안길 뿐입니다. 과거 한국은 서방으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기술로 탁월한 명품 전차를 완성시킨 반면 일본은 인접한 경쟁자의 놀라운 약진을 간과한 채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고수하다가 십식은 비싸고 업그레이드 한계가 명확한 주행, 시험용 모형이라는 굴욕적인 국제적 평가를 받았으며 실제로 K2가 긴장감 감도는 주변국 국경지대에서 시범 운용되며 우수한 사격 명중률과 신속한 전진 전략을 입증할 때 일본산 전차는 사소한 지형 변화에도 느린 대응 속도로 인해 움직이는 표적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듣는 등 실전에서의 활용성 면에서도 처참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1월 24일 K2 국경 배치 영상입니다. 신규 K2 물량을 지급받은 폴란드 육군이 가장 최전방 요충지에 K2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배치한 부대는 9기갑기병 여단으로 2개의 기계화 여단과 1개의 포병연대 등과 함께 16기계화 사단을 구성하는 주요 부대입니다. 그리고 16기계화 여단은 폴란드 동북부를 방어하는 부대로서 브라니에보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브라니에보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브라니에보는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맞닿아 있는 최전방 지역이자 나토와 러시아 간의 힘의 균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니에보와 인접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몇 안 되는 부동항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백 년간 전쟁을 벌여왔으며 칼리닝그라드는 소련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비밀 도시로 유지되던 지역입니다. 현재도 발트 함대의 사령부가 위치해 있어 러시아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월경지이기 때문에 유사시 러시아가 곧바로 방어 전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면 칼리닝그라드는 유럽과 러시아가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될 핵심 지역으로 손꼽히는 만큼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폴란드가 K2를 집중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방산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K2 전차에 앞서 먼저 폴란드로 납품되었던 K9 자주포와 천무도 이미 칼리닝그라드와 가까운 국경지대를 위주로 먼저 배치되고 있었는데요. 이미 해외 군사 매체들 역시 한국의 K2 전차가 러시아 국경지대로 배치된다는 소식을 앞다퉈 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 무기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K2 전차의 자국산 통신 장비와 나토 표준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이 나토 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데요.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추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북부 지역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만약 K2 전차의 성능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폴란드가 계속해서 동북부 지역에 한국산 전차를 배치하는 결단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그만큼 폴란드가 K2 전차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지역에 허술한 무기를 배치하는 경우는 없으며 정예군과 최신 무기는 항상 최전방 부대부터 먼저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K2 전차의 성능이 현재 폴란드 육군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K2 전차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루마니아를 비롯하여 러시아군을 대비해야 할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홍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구미를 당긴 점은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만 아니라 빠른 납기와 유지 보수의 우수성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유럽 방산의 실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긴 평화의 시기와 군축을 거치며 무기 생산 시설은 줄어들었고 한 대의 전차를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재 유럽의 현실인데요. 러시아와 한참 떨어져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당장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에겐 절대로 그렇지 않았는데요. 2023년 동안 겨우 한 대의 전차만을 해외에 납품한 독일을 믿고 시간을 낭비할 빼는 1년에도 수십 대의 전차를 납품할 수 있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통해 전투력뿐만 아니라 브라니에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방위 태세를 크게 강화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토의 전반적인 방어 능력을 확고히 다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뛰어난 기동력과 화력으로 이 지역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으며 나토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평가인데요. 현재 자유진영에서 러시아의 T-14와 T-90M을 제압할 수 있는 주력 전차는 K2가 유일합니다. 물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도 성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능 재원으로만 평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작 전선에 투입할 물량 자체가 없는 M1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2는 절대로 러시아를 막아낼 수 없는데요.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K2 전차보다 두세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인해 폴란드와 루마니아 모두 극소수의 물량만을 도입했습니다. 당연히 최전방에서 대규모의 기갑 사단을 구성하고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임무를 맡길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모든 전차 물량을 M1 에이브람스로 구성하는 것은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무기 체계라는 것은 절대로 완벽하고 압도적인 하나의 무기가 전장을 휘어잡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성능이 기본이 되면서 작전에 필요한 대규모의 물량을 생산하고 배치하는 데 적합한 가격과 생산성은 군용 무기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인데요. M1 에이브람스의 성능이 출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의 동유럽 전선에서 활약하기에는 비싼 가격과 적은 수량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에이브람스의 사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생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유럽 전차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전차였지만 단연간 군축을 진행해온 독일의 내부 상황과 맞물려 극악의 생산 속도로 유명한데요. 일례로 헝가리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레오파르트 2의 초도 물량을 인수했을 정도로 느린 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부대 편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나의 기계화 사단에 편제되는 전차가 120에서 200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기계화 사단이 필요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를 주문했다면 100년이 지나도 군 현대화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1차로 계약한 180대의 전차 수량 중에서 이미 70대 이상을 납품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K2 역시 내년 안으로 모두 납품이 완료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방산업체는 특별 연장 근로까지 합의하고 107% 수준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미국, 독일과는 전혀 다른 무기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량과 성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전차는 오로지 K2가 유일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폴란드 역시 납품받는 K2 전차를 최대한 전방의 요충지에 우선 배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의 이번 배치는 단순히 방어 자산이 추가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동유럽 방산 시장에 한국 방산업체의 입지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가 됨을 의미합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동유럽 방위력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사실상 유럽 국가 중에서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기갑 전력은 폴란드가 유일할 정도로 최근 수년간 보여준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놀라운 수준인데요. 동유럽 최전선에 위치한 국가가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이토록 신뢰한다는 사실은 유럽 국가 전체에게 상당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방산업체들이 K2 전차를 발판으로 동유럽 전역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동유럽과 아시아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며 K2 전차가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는 걸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요 공급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방산 국가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